이란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고 정권 관계자들도 이를 압니다. 수십 년간 이슬람 공화국은 세계에 결코 도움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정권은 자립교리, 저항경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란이 세계를 상대로 홀로 설 것이라는 자부심에 자신의 정체성을 전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모든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국 국민들이 정권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과 미국의 봉쇄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이란 외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도움을 청하려 러시아로 도망쳤지만 푸틴도 자신의 정유시설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원합니다. 러시아-이란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아침 발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붕괴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부 문제를 정리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최대한 빨리 열어주길 원합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언급한 붕괴 상태는 아마도 이란의 경제 상황과 이란의 경제 생명줄을 차단하고 있는 미국의 봉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이란은 정상적으로 무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도 없고 수입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새로운 위성 데이터를 통해 이란 항구들이 점점 혼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이란 해역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만만에는 봉쇄가 있습니다. 이는 선박들이 이란 항구에서 화물을 실을 수는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건널 수는 있어도 그 이상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만만, 특히 이란 해역이 점점 더 혼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경제 입장에서는 이번 봉쇄가 이중고입니다.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첫째로, 이란은 수출에 의존했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이 나가지 않으니까요. 둘째로, 수입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많은 식품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당국자들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보고서를 보십시오. 이란 당국자들은 이제 시위가 다시 시작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어제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는 1월에 이란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보안기관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앞으로 며칠 안에 잠재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부 평가와 정보 보고서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들은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석유 화학 및 철강 산업의 피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것이 시위 재발의 주요 촉매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공유된 추정에 따르면 이란 경제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6, 8주 이상 지속되면 버티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추정치는 이란 측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소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며칠간 이야기해온 다른 사안과 아니라 이란의 경제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란의 석유 저장량과 언제 고갈될지에 대한 새로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보고서를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봉쇄는 4월 13일에 시작됐습니다. 즉 이제 2주가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런 식의 경제 마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게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또 다른 주요 우려사항은 이란 인터넷의 거의 완전한 차단이었습니다. 이란 보안 당국자들, 즉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약 20%의 노동자들, 특히 온라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 때문에 추가로 200만 명 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란의 인터넷은 지금 2개월 넘게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미 60일을 넘겼습니다. 이란인들의 99.9%는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9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만 봐도 이란 당국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이란 국민들이 세계와 소통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위가 재발할 것을 우려해 1월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권력을 잃기 직전까지 갔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를 희생할 각오까지 한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란에서 있었던 회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란 내부의 보안기관들은 대중 시위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위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불확실성은 시위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그 시점입니다. 그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몇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권 관계자들이 당황하고 있고 어떻게든 숨 돌릴 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든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이란이 미국에 제안을 보내서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이란의 핵 야망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협상도 없을 겁니다. 미국은 이란이 고통받을 게 도울 생각이 없으며 이란도 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국에 그 제안을 보낸 직후에 이란 외무장관은 실제로 푸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러시아로 도망쳤던 겁니다. 그가 러시아에서 한 일을 말하기 전에 아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이야기를 하면 러시아 봇들이 비추천을 누르곤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그런 공격에 맞서는데도 알고리즘에서 저희를 돕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이란 외무장관이 푸틴을 만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러시아 국영 언론에서 공개한 장면입니다. 또한 그들이 2시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갖기 전에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추가 영상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회담 전에 일어났는데 테헤란이 이번 회담에 앞서 이란 외교관들이 러시아에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명확히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회의 시작부터 우리는 구걸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협력하러 왔지만 이란은 러시아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이란은 러시아를 크게 도왔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 샤헤드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고 심지어 이란 기술자들을 러시아로 보내 러시아 영토 내에서 러시아를 위해 샤헤드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까지 세웠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이 어려울 때 호의를 되돌려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란을 돕지 않은 것은 아니며 러시아는 이란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이 진행 중이던 휴전 이전에 러시아 위성들이 미국 기지 상공을 통과한 것을 다뤘고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였습니다. 이란은 그 미국 기지를 타격할 수 있었고 심지어 러시아 위성이 좌표를 제공해주는 아파트 건물까지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 정보를 드론에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꽤 큰 피해를 입힌 공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란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푸틴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꽤 바쁘기 때문에 이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시간 동안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러시아 보안국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작년 12일 전쟁 때도 봤던 일입니다. 당시 이란 대표단이 전쟁 논의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했죠. 하지만 보안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란이 전쟁 재개 시 대책을 논의했다는 뜻일까요? 다시 생각하면 단순한 제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알게 되겠죠? 저는 이런 사람들, 특히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나라의 관료들이 하는 말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더 집중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란을 돕기 위해 행동하면 우리는 이 회의 논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재로선 회의 후 발표된 성명들은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무엇이 중요했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앞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란의 석유 저장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 케플러가 이란에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케플러는 주요 석유 회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로 이들의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란이 사용하지 않은 저장 공간이 약 12, 22일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란은 자신들이 보유한 저장 공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케플러는 그들이 최대 22일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이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그들은 또 흥미로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오만만 주변 지역에서 미국의 봉쇄를 성공적으로 피한 유조선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란이 유조선에 석유를 실어도 고객에게 운송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만이나 오만만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봉쇄는 이란 항구로 들어가거나 이란 항구에서 나오는 유조선과 선박에만 적용됩니다. 그 선박이 어느 나라 소속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봉쇄선은 오만만 바깥쪽에 있습니다. 오만만과 아라비아해의 경계선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보도에서 이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란 항구로 가서 석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오만만에 갇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유조선이 사우디 항구나 이라크 항구 또는 다른 걸프 국가의 항구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유조선은 미국에 의해 봉쇄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조선이 빠져나가도 미국의 봉쇄가 실패할 것은 아닙니다. 미국 봉쇄 효과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위성사진을 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란 항구에서 석유를 받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건넌 뒤에 걸려서 나가지 못하고 오만난에 몰려있는 선박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위성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큰 화면에서 일시 정지해보면 물 위에 흰 점들이 보일 겁니다. 이곳이 바로 오만만 해역입니다. 그 흰 점들은 기본적으로 오만만에 떠있는 유조선들입니다. 미 해군이 그들에게 봉쇄를 뚫으려고 하면 좋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유조선들은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미 해군의 무전 메시지를 받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은 봉쇄가 끝날 때까지 오만만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봉쇄는 지금까지 대략 2주 정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평화협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란인들은 미국이 이란이 어제 보낸 평화안을 거부한 후 미국에 또 다른 평화안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곧 수정된 평화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파키스탄 중재자들도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협상 지연을 위한 이전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외무조 장관은 테헤란의 지도부와 협의 중이지만 이란 최고 지도부와의 소통은 어렵고 느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이란의 수정된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휴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그는 이란과의 합의를 지연시키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이란 정부와의 합의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가 급진 시아파 성직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것이 꽤 큰 장애물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항상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두드러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을 이해하려면 정치 계층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온건파와 강경파를 구분하지만 실제로 이란에서는 모두가 강경파입니다. 하지만 나라와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강경파도 있고 완전히 신학에 의해 움직이는 강경파도 있습니다. 신학에 의해 움직이는 강경파는 IRGC 고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분명히 최고 지도자와 그를 둘러싼 위원회도 포함됩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드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가 살아있다는 징후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 역시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그가 아버지와 같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저는 오랫동안 이란 내에서 후계 문제와 그게 세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논쟁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지 말이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가 최고 지도자로서 성직자 자격이 있고 실제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대신해 90%를 통제하고 실제 결정을 내리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가 흥미로워집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 관련해서요. 이란에서는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뤘던 것처럼 이란의 주요 도시에서 열린 IRGC 행사에서 이번 전쟁에서 사망한 모든 이를 기리는 벽화에 새로운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IRGC 행사였던 점을 생각하면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공식 입장은 최고 지도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얻었는데 그 정보는 실제로 푸틴에게서 나왔습니다. 푸틴은 이란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신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드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암시했으나
그는 아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에게 메시지에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전화나 영상통화 같은 것이 아니라 서면 메시지였던 것 같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그의 메시지에 대한 나의 감사를 전해달라고 했지 통화에 감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이것이 편지나 그런 것이라면 최고 지도자가 살아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누구든 메시지를 최고 지도자 명의로 작성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의 소식이나 모습을 못 봤습니다. 아무튼 다시 루비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어제 우리가 다룬 이란의 제안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전쟁 종료를 먼저 논의하고 핵 문제는 나중에 다루자고 했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핵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니 봉쇄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 루비오의 답변입니다. 들어보시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해협을 열겠다고 제안했지만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미루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한 이유는 핵 문제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란이 단순히 과격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과격한 나라였다면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혁명적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확장하고 수출하려고 합니다. 단지 이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마스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라크의 민병대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란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협에서 한 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해협은 그들이 세계를 상대로 사용하려는 경제적 핵무기와 같으며 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테헤란에 광고판을 세워 세계 에너지의 25%나 20%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만약 그 똑같은 사람들이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들은 전체 지역을 인질로 잡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채널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기 동맹국을 공격할 의지가 있는 나라를 상상해보세요. 카타르는 원래 이란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오만은 오늘날까지도 분명히 이란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자신들의 권력과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이 지역 전체를 불태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맹국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제 해역에서 민간 유조선과 민간 선박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정권의 종말로 보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테러 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루비오에게 이란이 실제로 협상에 진지한지 아니면 지도부가 완전히 미쳐버린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이란이 협상에 진지하다고 보시나요? 이란이 자신들이 처한 권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폭동이 있었는데 이건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난 폭동이었습니다. 이란이 이번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대부분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미사일도 절반밖에 없고 공장도 없으며 해군도 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먼저 모두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 수준이 엄청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란에 가해지는 압박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분쟁 이후에 전 세계가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란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의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에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거 아셨나요? 바로 이것을 오늘 공개된 저희 연작 팟캐스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최종 화면을 클릭해서 즉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